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권력은 그들의 손을 거쳐 움직인다. 그들의 이름은 육호실. 지도에도 없고 공식 문서에도 없다. 그러나 김정은의 통치 아래에서 그 어떤 기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북한 내부에서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진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그림자 군단이다. 북한에는 수많은 권력기관이 있다. 보위부,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총정치국, 통일전선부. 그러나 그 모든 기관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 김정은 개인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조직. 그것이 바로 육호실. 그곳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정보 수집, 암살, 통제, 검열, 그리고 충성심 감시. 모두가 그들의 손끝에 달려있다. 육호실의 기원은 김일성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식 기관 밖에 비공식 감시 조직을 만들었다. 그것이 훗날 육호실로 발전한다. 김정일 시대에는 더욱 강화되었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 그 권력은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그들은 김정은의 눈과 귀이자 필요할 땐 칼이 된다. 육호실의 존재는 북한 내부에서도 소문으로만 전해진다. 평양의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속삭인다. 육호실이 움직이면 누군가는 사라진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포다. 그들은 김정은의 명령 없이도 행동한다. 명령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이유는 충성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고위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육호실은 보위부 위에 있고 인민 위에 있다. 그들의 본부는 평양 중심부의 어느 건물 지하에 있다. 그곳에는 창문이 없고 출입문도 단 한 개뿐이다. 오직 김정은의 전용 암호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북한의 그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그들의 첫 임무는 지도자 보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임무는 확대되었다.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위협의 범위에는 외부 적뿐 아니라 내부 인물들도 포함됐다. 심지어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3년 12월 북한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장성택 반당 반혁명 분자 처형. 그의 체포와 처형 과정을 지휘한 것이 바로 육호실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특별재판이라 했지만 실제는 육호실 요원들이 장성택을 끌고 나와 공개 신문을 진행했다. 그날 밤 평양의 한 지하실에서는 왕의 숙부가 국가의 반역자로 바뀌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지 않았다. 단지 김정은의 시선을 읽었다. 그게 육호실의 방식이었다. 육호실은 정보기관처럼 움직이지만 정보기관이 아니다. 군처럼 행동하지만 군도 아니다. 그들은 존재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때로는 외교관으로, 때로는 기자로, 때로는 단순한 운전사로 위장한다. 그러나 공통된 임무는 하나다. 지도자의 적을 제거하라. 김정은이 2011년 집권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내부를 장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가 만든 첫 조직 개편 중 하나가 바로 육호실의 확대였다. 기존의 보위부를 견제하고 군 내부의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다. 육호실은 그때부터 국가 위의 국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내부 구조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와 내부 문건을 통해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육호실은 6개 부서로 나뉜다고 한다. 1부 김정은 직속 명령 수행, 2부 간부 감시 및 숙청 관리, 3부 해외 정보 수집 및 암살 공작, 4부 내부 보위부 감시, 5부 언론 프로파간다 통제, 6부 특수작전 및 심리전 수행. 이 6개 부서가 육호실을 완성한다. 이름조차 아이러니하다. 6이라는 숫자가 그 조직의 정체이자 존재 이유가 된 것이다. 그들의 해외 활동은 상상을 초월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 그 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한 것도 육호실이었다. 보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실행조와 정보를 연결한 핵심 라인은 유코실의 3부 해외 공작팀이었다. 그들은 CCTV에도 보고서에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의 손길은 국경 밖까지 뻗는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 심지어 유럽까지.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중 일부는 사실상 유코실 요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척하며 비밀리에 외화벌이, 정보 수집, 암살 공작을 진행한다. 그들의 보고서는 직접 김정은에게 전달된다. 유코실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계다. 그들은 감시를 통해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을 통해 충성을 유지한다. 평양의 간부들은 모두 알고 있다. 자신의 집 전화기가, 컴퓨터가, 심지어 차량까지 유코실의 감청 대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침묵한다. 침묵이 곧 생존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 조직을 통해 절대 권력을 유지한다. 그는 보위부와 군, 내각 모두를 견제하며 유코실만을 신뢰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코실 내부에서도 균열은 있다. 김정일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핵심 간부 라인과 김정은 시대에 새로 부상한 젊은 엘리트들 간의 갈등. 한쪽은 충성심으로, 다른 한쪽은 야망으로 움직인다. 이 갈등은 때때로 숙청으로 이어진다. 2017년 유코실의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보위부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의 가족 3대가 함께 사라졌다. 그 이후 유코실 내부의 충성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그들의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다. 6개월간의 세뇌 교육, 하루 20시간의 감시와 보고 훈련, 그리고 감정 제거 훈련이라 불리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요원들은 가족의 사진을 불태운다. 감정이 남아있으면 명령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전직 요원이 이렇게 말했다. 유코실은 인간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인간을 재조립하는 곳이었다. 그 말의 의미는 냉혹했다. 그들은 인간을 버리고 도구가 되어야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유코실의 존재는 북한 체제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감시국가. 김정은은 그 시스템의 완성자다. 그는 공포를 도구로 삼았고 그 도구의 손잡이가 바로 유코실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평양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밤중에 검은 차량, 이름 없는 문서, 사라지는 사람들. 유코실은 오늘도 존재하지 않는 얼굴로 북한의 그림자를 지배하고 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들은 법 위에 있고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에는 균열이 생긴다.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공포로 묶인 충성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이 역사는 그것을 수없이 증명했다. 언젠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날 진실이 바로 이 조직일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사람을 지배했으며 어떻게 국가를 통제했는지 그날이 오면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